오늘은 아세로라씨부터 해서 이 페이지는 순서대로 할 거예요. 아세로라씨부터 칼맥디까지. 그래서 너무너무 기본적인 영양소죠, 그죠? 너무너무 기본적이고 흔하게 생각해서 어쩌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 영양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세로라씨부터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세로라씨 거기 보이는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보면 영어로 아세로라씨 밑에 한글로 딱 적혀 있죠. 이게 비타민C 정제인데 뭘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비타민C 얘기를 하는데 왜 아세로라씨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비타민C를 얘기하는데 왜 아세로라 체리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좀 해보세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굉장히 많죠. 식품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그 많고 많은 식품 중에 왜 아세로라 체리인가?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아세로라씨 그림에 보시면 초록색 그린 체리입니다. 체리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간 체리가 아니라 푸릇푸릇한 파란색 체리를 넣었어요. 이 파란색 체리가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비타민C 함량이 최고일 때 수확을 한다. 이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체리는 빨간색 달달한 체리가 아니라 파릇파릇한 진짜 씁쓸한 그린 체리를 먹는 거예요. 그림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비타민C라고 보시면 돼요. 아세로라 체리가. 그래서 오늘 체리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체리가 오렌지의 50배 이상의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지구상에 많다고 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몬, 오렌지 비타민C 굉장히 많아요. 오렌지의 50배, 레몬의 30배입니다. 근데 제가 나누어 드린 그 요약본에 보면 오렌지의 100배라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우리 뉴트리트 농장에서 재배한 체리처럼 유기농 오렌지일 때 50배 이상이고요. 시중에는 유기농으로 하지 않습니다. 수확하는 모든 오렌지가 대부분이 화학 농약으로 비료로 길러내거든요. 그래서 50배 이상이지만 100배 정도의 함유량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세로라 체리를 브라질의 북부에 있는 우바자라 농장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굉장히 오집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여기 브라질 우바자라 농장에서 이 아세로라 씨를 농사를 지어요. 이 지역은 반건조 극한지대입니다. 완전 오지예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여기에 친환경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농장도 있고 우바자라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65종의 체리 종자가 있어요. 체리 종자가 품종이 다 다양하겠죠. 65종의 이 종자 중에 가장 우수한 5가지를 선별해서 농사를 지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 농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체리는 65종의 체리 종자 중에 가장 우수한 5종을 공급받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맨 처음에 우바자라 농장에서 지금 농장을 가지고 있지만 뉴트라이트가 이 식물을 브라질에도 심어보고 워싱턴에도 심어보고 각국에 심어봤다 했죠. 각국에 심어봤을 때 가장 비타민C 함량이 높은 게 체리는 브라질이더라.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심은 거예요. 근데 최초의 체리를 연구한 데는 하와이입니다. 하와이에서 체리를 심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하와이 대학이 농업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 대학입니다. 하와이 대학이 그쪽으로 많이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와이 대학하고 공동 연구를 해서 체리를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그 우수한 체리 이 종자를 찾아낸 뉴트리트의 정말 그 노고에 취하는 마음으로 이 하와이 대학에서 가장 이제 그 품종이 우수한 체리를 그 종자를 뭐라고 이름을 불린다면 하나는 칼렌보그 종자
또 하나는 샘넨보그 종자입니다. 그 노고를 너무너무 그 연구를 너무너무 높이 사서 샘넨보그 박사님, 칼렌보그 박사님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종자 이름을 붙였어요. 가장 우수한 종자로. 그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하와이에서 이 체리 농사를 지어서 지어보고 이제 하다가 브라질의 우바자라 농장에서 가장 함유량이 높게 농사가 지어지고 품종이 가장 우수하더라 해서 그 극한 지역으로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뉴트리에이트는 뭐예요? 온리원이잖아요. 전 세계 최고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왔냐? 이 생산 환경을 최적의 환경에서 짓기 때문에 그 이상의 품종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항상 최적의 환경에 도전하고 있는 그 뉴트라이트의 그 도전 정신 때문에 지금의 뉴트라이트 제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체리 나무를요 10년에서 15년간 이 열매를 수확하고 15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체리 나무를 심어요.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겠죠. 쉽지 않겠죠. 그 체리 농장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수십만 평이에요. 거기 체리 나무만 심는데 이거를 10년에서 15년이 지난 묘목을 갈아치웁니다. 왜냐하면 그 최고의 그 함유량을 가지고 있는 그 수명이 다하는 거를 연구를 이제 통해서 알아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받아 적으세요. 브리딩 프로그램. 브리딩 프로그램. 좀 더 나은 새로운 가치, 새로운 품종을 연구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브리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거를 5년간 연구했어요. 이 브리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씨앗부터 묘목까지 관리를 합니다. 우리 뉴트라이트는 88년 역사를 가진 씨앗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씨앗으로 농사를 짓고 내년에도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도 농사를 짓고 기타 다른 씨앗과 절대로 섞이지 않죠. 지금은 뭐예요? 전부 어때요? GMO가 다 되어 있고 섞여 있잖아요, 씨앗이. 88년에 오래된 그 씨앗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씨앗부터 묘목까지 관리를 하는 그 브리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 어린 나무 그거를 유목이라고 합니다. 유목. 어린 아이를 유아라고 하죠. 어린 나무를 유목이라고 합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된 이 유목을요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해서 얘가 자라면 이 나무를 브라질 농장에 딱 심습니다. 심어서 2년을 버티는 그 체리 나무를 뉴트라이트의 아세로라 체리로 인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있는 체리를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하다 보면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릇파릇한 시점에 보면 뭐예요? 빨간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전부 수작으로 다 골라냅니다. 그 수십만 평에 있는 체리를. 거기서 연구하시는 농사 지으신 분들이 전부 농학 박사들이세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고추밭에 고추를 딸 때 풋고추를 따요. 근데 그 중에 뭐예요? 자연의 섭리니까 다른 거는 빨간 고추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죠. 파란 고추를 딸 때 보면 빨간 거 하나씩 섞여 있죠. 이게 체리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수확 시기가 비슷할 때 대부분이 파릇파릇한데 간혹 가다가 빨간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전부 다 걸러내서 왜 함량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체리를 만듭니다. 아사리 씨를 만듭니다. 그걸로. 그래서 이 2년을 버텨낸 그 체리를 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못 견뎌. 그러면 수확을 못 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씨앗부터 묘목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굉장히 깐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 그래서 전 이력을 추적 관리합니다. 그래서 씨앗부터 묘목까지도 관리하고 수확하고 난 이후에 전 이력을 다 관리한다니까요. 하나하나 라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는데 매일 무작위로 뽑아가지고요. 바로바로 테스트합니다. 무작위로. 대단하죠.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이제 LA에 우리 그 뉴트레이트 연구소로 가죠. 가면 거기 가면 눈으로 직접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품질 테스트를 하고요. 그 500가지 관리 시스템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4~5가지가 아니고 500가지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비타민 C가 아세로라 C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아세로라 C에 대해서 족보를 알겠습니까?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먹는 비타민 C가 어떤 건지.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거기 보시면 줄을 칠게요. 아세로라 C에 내 몸을 지키는 항산화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 말씀드렸죠? 항산화 기능을 하는 영양소. A, C, E.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는 이 3가지 다 항산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아세로라 C 당연히 항산화 기능을 하겠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한 정당 200mg의 비타민 C를 제공한다 되어 있죠. 한 정당 200mg의 비타민 C를 제공한다. 그 옆에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의 하나이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로 균형 잡힌 시장을 통해서 비타민 C를 적절히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줄을 치시면 됩니다. 수용성 비타민 한번 볼게요. 수용성 비타민에 동그라미 치세요. 수용성 비타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에 녹는 비타민이에요. 이거는 배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속으로 딱 들어가면 이 비타민은요, 물에 녹아요. 그래서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수용성 이 비타민이 몸에 들어갔을 때 곳곳에 필요한 부분에 다 가겠죠. 다 가서 흡수를 시키고 남는 거, 쓰이고 나서 남는 거는 뭐예요? 소변으로 다 배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과잉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세라씨 그 용량이 한번 볼게요. 이미지 한번 보세요. 글씨가 작지만 1회에 1정, 옆에 1일 3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루 3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잘 보세요. 한 정당 200mg의 비타민 C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3알이면은 600mg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요, 600mg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1일 그 섭취 기준으로 맞춰서 지금 이걸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의 영양 섭취 기준입니다. 질병이 하나도 없는 건강한 상태의 영양 섭취 기준이 이 기준입니다. 그 기준으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나는 최적의 건강 상태를 얻고 싶다. 그러면 영양 권장량 이상을 반드시 섭취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얘기하는, 학회에서 얘기하는 최적의 권장량은 뭐냐? 2g입니다. 하루에. 하루에 2g이면 뭐예요? 한 알에 200mg이에요. 열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알이 기본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열알을 먹고 또 부족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남는 사람은 안전하게 소변으로 다 배출하고 몸에 다 쓰이고 찌꺼기는 다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걸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고, 덤으로 요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가정책에서 1일 권장량으로 표기가 돼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1일 권장량으로 표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1일 명량 성분 기준치라고 나옵니다. 밑에 보세요. 퍼센트에 보시면 퍼센트 영양 성분 기준치, 1일 영양 성분 기준치로 나옵니다. 1일 권장량은요, 50을 권장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50에게 권장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권장량이랑 성분 기준치가 다른 의미로 해서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아세라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조금 이따 하고요. 칼맥디 먼저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칼맥디. 패밀리 사이즈라 돼 있죠? 아세라씨도 패밀리 사이즈. 기본 사이즈도 있고 패밀리 사이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패밀리 사이즈가 기본 사이즈라 보시면 됩니다.
패밀리 사이즈가 기본 사이즈입니다. 처음에는 패밀리 사이즈 없었거든요. 다 백종으로 나왔어요. 패밀리 사이즈가 나온 거는 뭐냐? 한국 사람들이 이 영양소가 너무너무 부족하다. 칼슘은요, 지금 평균 100명 중에 75명이 다 부족해요. 75%가 다 부족해요. 결핍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핍 상태가 심각한 영양소는 패밀리로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작은 사이즈는 뭐예요? 그냥 간편하게 휴대할 때 필요하신 분들은 들고 다니시는 거고, 기본 사이즈가 패밀리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맥디 하겠습니다. 칼맥디 위에 건강한 뼈를 위한 최적의 선택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뭐냐? 칼맥디는 뼈 건강을 위한 제품이다. 보면 아시겠죠?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보시겠습니다. 칼맥디는 돼 있죠. 옆에 줄을 칠게요. 뼈를 구성하는 칼슘. 줄 치고 동그라미 하세요. 뼈를 구성하는 칼슘. 그 다음에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수인 마그네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비타민 동그라미.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뼈 건강에 최적의 성분으로 배합을 해놓은 제품입니다. 칼맥디가. 그래서 이미지 한번 볼게요. 위에 칼맥디 위에 보면 칼맥디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칼, 맥, 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요약해서 제품 이름입니다. 아메 제품은요, 들어가 있는 성분 그대로 정직하게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걸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칼맥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두 번째 줄에 뉴트리라이트만의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아이슬란드 빌두다르의 피오르드 해저에서 채취한 무공해 해조 분말을 함유해 뼈 건강과 성장에 도움을 주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보충용 제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줄을 치세요. 이게 답니다. 카탈로그만 정확하게 보시면 모든 내용 이해를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이제 풀이합니다. 뼈를 구성하는 칼슘이 있고요. 신경과 근육 기능을 향상시키는 마그네슘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뼈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뼈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칼슘이요, 뼈의 99%가 들어가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이 뼈를 구성하는 칼슘이 뼈의 무려 99%, 대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99%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1%는 혈액에서 있다가 세포화 기능을 할 때 이게 쓰입니다. 뼈의 99%가 있어요. 적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칼슘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비타민 D까지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칼슘을 어떻게 해서 성분을 뽑아내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슬란드 빌두다르의 피오르드 해저, 진짜 차고 맑고 깨끗한 저 해저, 심해에서 이 원료를 가지고 옵니다. 오염된 바다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먹을 거니까. 심해에서 채취한 무공해 해조 분말입니다. 무공해 해조 분말. 그래서 굴껍질 분말하고 이 해조류가 석회 해조류입니다. 석회 해조류. 석회 해조류 아세요? 해조류가요, 석회처럼 굳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풍부한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 원료입니다. 이거를 채취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진짜 칼슘, 풍부한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 이 석회 해조류가 어떻게 되냐면 적산호 해조류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적으로 딱딱하게 석회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적산화 해조를 그냥 따오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서
진짜 그 깊은 바다에 거친 파도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석회화된 이 해조류를요. 어떻게 다냐? GPS, 해저 탐사기가 있어요. 우리 GPS 있죠? 그 내비게이션 켜면 GPS가 수신을 해주잖아요. 그 GPS를 따라 길을 찾잖아요. 해저 탐사를 하는 GPS가 있습니다. 이 GPS가 이 석회가 있는 데를 안내를 하면 거기를 가서 어때요? 그 이렇게 집게 석션이 있습니다. 석션 기술을 이용해서 그 근처에 가지 않고 그 석션을 바다 그 근처까지 싹 넣어가지고 그 석회 해조만 딱 가지고 와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 필요한 원료를 얻고자 이 해양 생물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첨단 GPS를 가지고 해저 탐사를 해서 석회 해조가 있는 데서 찾아가요. 석회 해조가 보여요. 그러면 이 석션으로 멀리서 그것만 딱 집게로 집어서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뉴트레이트가 어때요? 이 채취 작업을 할 때도 자연과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원료를 공급할 때도 자연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게 뉴트라이트의 철학입니다. 모든 거 1에서 100까지 그거를 어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칼맥기는 뭐예요? 뉴트라이트 농장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원료가 아닙니다. 자연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뉴트리라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서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안전한 원료인가를 분석하고 원료를 가지고 올 때 정말로 이 생태계에 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칼맥기 하나의 스토리만 보더라도 뉴트라이트의 철학과 과학이 완전 집약되어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칼슘 진짜 하나거든요. 시중에 나가면. 탄산칼슘으로 만든 칼슘 엄청 많습니다. 흡수 잘 되지 않고요. 소화도 잘 안 되는 칼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근데 같은 칼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면서 보호해가면서 무공해 칼슘을 채취해서 이렇게 만든다. 이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마그네슘. 칼슘은 이렇게 하고요. 마그네슘도 어때요? 그 석회암에서 가지고 온 마그네슘. 무기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자연에서 얻은 비타민 D.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있게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자연에 가장 가까운 원료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칼슘이 이제 우리가 그 뼈의 99%가 가지고 있고 혈액의 1%가 있다고 했는데 칼슘이 지금 다 부족하다 했잖아요. 10명 중에 7, 8명은 지금 칼슘 다 부족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칼슘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혈중의 칼슘 농도를 유지를 해야지 우리가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하거든요. 혈액 속에 1%이 칼슘이 유지가 되어야 세포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칼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칼슘이 많다 했어요? 뼈에 99%가 있다 했잖아. 뼈에서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뼈에 있는 칼슘이 빠지겠죠. 근데 우리가 하루에 먹는 칼슘 보충은요. 하루 식사에서 부족해요. 우리가 섭취하는 칼슘은 부족한데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칼슘을 충분히 먹고 있는가? 부족하거든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뼈에 있는 거를 뺐어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뼈에 문제가 생기죠. 골다공증이라는 무서운 서서히 칼슘이 빠지면서 구멍이 나서 결국 구멍이 생기는 그 시점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돼요. 서서히 빠질 때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인체가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혈액 속에 부족하면 위험하니까 혈액 근처에 있는 뼈에 저장을 해놓고 그때그때 뺏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충을 늘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뼈를 사실 존중하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특별히 영양소가 필요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 뼈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엄청난 일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몸을 지탱해서 앉아 있어요. 서 있을 때는 뭐예요? 이 뼈가 우리 몸을 지탱한다고 하루 종일 힘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뼈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 뼈를. 하루 종일 나를 지탱하고 있다고. 근데 몇 살까지? 100살까지 이제 해야 된다. 예전에는 70살까지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99세까지 탱탱하게 지탱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몸져 누웠을 때 며칠 누워있는 그 시간 빼고는 다 멀쩡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다? 뼈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뼈가요,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생성과 분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타고날 때 우리가 뼈를 가지고 태어났죠. 이미 생성돼 있어서 이미 뼈는 다 만들어졌다 생각하죠. 그 만들어져 있는 뼈가 지금도 생성하고 분해하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태어날 때 300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죽을 때는요, 206개 정도로 해서 죽습니다. 생성과 분해를 계속 하다가 중년 이상 넘어가면은 더 이상 생성은 하지 않고요, 분해만 합니다. 칼슘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칼슘 흡수를 가장 잘하는 나이는 어리면 어릴수록 흡수율이 좋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흡수율이 좋아요. 그래서 영유아, 어린아이들은 같은 양을 먹었을 때 60%를 흡수해요. 청소년들은요, 30%. 성인은요, 25%. 이왕 같은 양을 먹을 때 흡수율이 다른데 언제 먹는 게 더 효과적이다? 영유아, 어린아이들, 성장기 어린이들이 칼슘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칼슘이 부족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어서 젊은 사람처럼 꼿꼿한 사람들이고요. 나이가 들었는데 호호 할머니처럼 허리가 굽는 어른들이 있어요. 성장기에 칼슘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허리가 바로 굽습니다. 그때 칼슘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 그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장기는 칼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되고, 왜? 지속적으로 뼈가 성장하고 자라니까 계속 넣어줘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때요? 더 이상 생성은 되지 않고 있는 뼈를 계속 분해해서 쓰기만 쓰니까 칼슘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은 남녀노소 누구라도 뼈가 있는 사람은 다 먹어야 된다, 이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뼈가 지금도 열일을 하고 있다. 매일매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100세까지 이거를 정말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어때요? 칼슘 보충은 잘 하지 않는데 식사 습관을 보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즘 아이들 뼈가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뼈하고 밀도나 강도가 다른 거 아시죠? 지금 아이들은 강도가 다 약해요. 그래서 살짝만 부딪혀도 팔 부러져서 병원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영양소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인들이 나트륨 섭취가 많고 인스턴트 많이 먹고 카페인 섭취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한 동네에 이렇게 많은 카페가 없었어요. 맞나요? 20년 전에 별다방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커피 문화를 완전 바꿔버렸거든요. 2,000원짜리 김밥을 먹더라도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그래서 뭐예요? 대한민국의 카페인 섭취량이 엄청 늘어났죠. 원래 짠 거 많이 먹었고, 그리고 소금 음식이 들어오면서 인스턴트 많이 먹고, 그리고 요즘은 어때요? 배달 음식까지 많이 먹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몸 속에 있는 뼈 속에 있는 칼슘이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중요한데 이렇게 뼈가 생성하고 분해를 반복하면서 5년에서 8년 주기로 뼈가 계속 새롭게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 영양을 잘 넣어주면 정말 건강하게 100세까지 팔팔하게 뼈를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안 봐도 뻔히 아시겠죠?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없는 100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가 뭐라 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데 눈 건강, 관절 건강은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칼슘이 이렇게 뼈만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골격만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칼슘이. 다른 기능들도 하고 있거든요. 신경 흥분. 흥분 많이 하는 사람, 신경이 예민한 사람, 신경 흥분 전달에 관여를 해요. 칼슘이 충분하면요. 흥분이 조금 잠잠하고요. 신경이 예민하지 않아요. 이게 부족하면 뭐예요? 이제 신경 과민증이 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칼슘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고. 그 부모의 성질을 닮아서가 아니라 먹거리가 다 부족한 먹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세포 분열에 관여합니다. 중요하죠. 세포 분열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근육의 수축 이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우리 눈뜰리. 이제 그 요약 정리할 때 적어놨죠. 눈이 떨린다는 건 뭐가 부족이다? 마그네슘이 부족이 되잖아요. 근육이 수축 이완이 잘 되면 떨리지 않죠. 칼슘은 수축하는데 마그네슘은 이완하는 데 써요. 수축과 이완이 잘 되어야지 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그런 떨림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칼슘은 칼슘, 마그네슘 순서로 봤을 때 수축, 이완. 칼슘은 수축, 마그네슘은 이완. 우리 근육은요 수축과 이완하는 데 많습니다. 심장도 그렇고 괄약근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지금 수축 이완을 합니다. 이게 정말 밸런스가 맞아서 균형 있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미세한 부분이지만 미량 영양소지만 조금 필요하지만 부족하게 되면 결핍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호르몬에도 관여하고 우리 이제 체액에 산성과 알칼리성 그 평형을 맞춰주고 혈액 응고에 관여하고 중요한 작용이 많죠. 그래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칼맥디가 있는데 그 왼편에 칼디는 뭐냐? 칼디 이미지 안 보세요? 칼슘, 비타민 D 두 개예요. 이거는 뭐예요? 칼슘하고 비타민 D가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칼슘은 뼈와 치아를 구성한다 했죠. 그렇죠?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데 이 비타민 D가 그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보조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도 골격 형성에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밑에 줄 칠게요. 칼디는 골격과 치아의 구성 성분인 칼슘을 공급해 칼슘 부족을 예방한다. 또한 뼈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장관에서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들을 함유한다. 요게 다예요. 방금 기능은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주 원료가 굴껍질, 심해에 있는 청정 지역에 있는 그 굴껍질을요, 진짜 흡수가 잘 되도록 정말 작은 입자로 해서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든 성분이에요.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를 거기서 채취했고요. 이제 부원료로 알팔파가 들어갑니다. 알파파 굉장히 귀한 식물이죠. 그죠? 더블엑스에도 들어있습니다. 더블엑스의 식물 영양소, 더블엑스에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세 종류가 있는데 노란색은 비타민, 약간 시커먼색은 무기질이겠죠, 당연히. 그 옆에 조금 시커먼 푸른색이 된 식물 영양소에 알파파 그림을 딱 도장을 찍어놨어요. 왜? 식물의 아버지. 식물 영양소가 20가지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정말 대단한 음악의 아버지 하면 딱 누구, 음악의 어머니 하면 누구 이런 것처럼 식물 중에 아버지가 이 알파파라고 딱 찍어놨어요. 그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분류로. 이해되시겠죠? 제가 더블엑스 할 때 알파파 설명 안 드렸는데 알파파가요. 우리 뉴트리트 농장에 그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에 영양분을 쫙 다 빨아들여 가지고요. 그 고운 뿌리가
그 좋은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최고 9m를 뻗어나갑니다. 9m를 뻗어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영양분을 끌어당기겠습니까? 그 영양분으로 위에 알파파가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고 20cm까지만. 전체 다 뜨지잖아요. 위에 진짜 영양가가 풍부한 20cm만 다 커트해내서 농축을 합니다. 추출하는 게 아니고 농축해서 넣습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섭취 대상자 한번 보세요. 우유나 유제품, 작은 생선의 잔뼈. 쉽게 말하면 멸치죠, 멸치. 작은 생선의 잔뼈. 녹황색 채소 같은 이런 거를 잘 먹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칼맥기를 먹으면 제일 좋습니다. 삼킬 수 없는 어린이들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칼딘을 튜어블 타입으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만드냐? 삼키는 정제랑 씹어 먹는 정제는 원하는 대로 다 넣을 수 없어요. 칼맥기를 정제로 만들면 되지. 그 세 개 다 넣어가지고 정제로 만들면 되지. 하실 수 있죠?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마그네슘 때문에 못 먹어요. 못 씹어요. 그래서 튜어블 정제는 정말 과학적으로 씹을 수 있도록 만들고 삼키는 정제는 그쵸? 그렇게 넣어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씹어 먹는 거는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맛이어야 싶기 때문에 어때요? 스피아민트 향을 넣어가지고 상쾌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얼마나 과학적인지 아시겠습니까? 88년의 이 역사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냅니다. 위에 나오죠. 건강한 뼈를 위한 씹어먹는 칼슘. 그리고 그 왼쪽에 비타민 D 하겠습니다. 비타민 D 별표 치세요. 비타민 D는요. 아직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항산화 제품 강조했었죠. 방금 얘기했던 아세라씨 불티나게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 제품 다 나갔죠. 그냥 가리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가리 강력한 항산화제 비타민 E가 많이 들어가 있는 뭐 유산균 단백질 할 것 없이 많이 나갔죠. 더블X 기본이고. 근데 미국에서는 뭘 강조했어요? 비타민 C는 너무너무 당연하고 비타민 C는 너무너무 당연하고 비타민 D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지금 비타민계에 굉장히 핫한 아이가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드릴게요. 비타민 D는 소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높여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이다 나와 있죠. 비타민 D 아까 설명했잖아요. 칼맥기 얘기할 때. 맞죠? 칼슘 흡수를 돕는다 했잖아요. 근데 소장에서 한 번 돕고 신장에서 재흡수하도록 또 돕고.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 비타민 D가 뼈 형성에만 쓰인다. 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슘이 충분히 또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뼈의 형성에만 관여하고 골다공증 같은 이런 것만 예방한다면 어쩌면 칼맥디만 해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근데 비타민 D 제만 따로 들어가 있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거는 그냥 잘 들으세요. 10년 전부터 비타민 D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계속 강조를 했지만 이 학회에서 조금 등한시한 거예요. 다른 영양소보다. 근데 지금 우리 병원에 가면 검사 받을 때 혈중 비타민 D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를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 그전에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걸 하냐? 비타민 D가 중요하고 이걸 섭취해야 된다고 일일 권장량을 계속 얘기했는데 그렇게 공지를 안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병들이 있죠. 진단을 하고 처방을 했을 때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생긴 병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몇 년 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피 검사를 했을 때 비타민 D 수치 검사를 하고요.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비타민 D 권장량은 400 IU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한번 보실게요. 뉴트리라이트 비타민 D의 특징 있죠. 보이세요? 뉴트리라이트 비타민 D의 특징 거기 별표하시고 줄 치세요. 손으로 직접 재배한 버섯 유래 비타민 D 함유 줄 치시고 UV 테크놀로지를 통한 버섯 건조 살균 줄 치시고 권장 섭취량 2.5배의 비타민 D 공급 줄 치시고 설명 들어갑니다. 버섯이 들어갔어요. 근데 버섯은 비타민 D가 많은 식품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 시간에도 배웠어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에 버섯이 있습니다. 근데 말린 버섯이 비타민 함유가 훨씬 더 높다고 해요. 왜? 자외선에 말리면서 비타민 흡수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뉴트리에이트에서 만든 비타민 D가 그 버섯을 원료로 해서 비타민 D를 만들었는데 그 버섯을 UV가 뭐 자외선이잖아요. 그 기술 공법을 통해서 건조하고 살균까지 해서 위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농축해서 딱 넣어놨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루 권장 섭취량의 2.5배의 비타민 D 공급이 일어나 있어요. 이거 설명드립니다. 비타민 D 25UG라고 되어 있죠. 이건 좀 생소하시죠? 1g은 아시죠? 1g, 1G. 1g은 뭐예요? 1000mg. 맞나요? 옆에 아세로아시에 200mg이 있잖아요. 200mg. 200mg 열알이면 2000mg. 2000mg이면 2g이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1g은 1000mg. 그러면 1mg을요. 환산을 하면 10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1000 마이크로그램. 이 마이크로그램이 유지하고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미리그램보다 1000분의 1 작은 단위인 거예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비타민 D 25UG라 되어 있는 게 마이크로그램이라는 미리그램도 아니고 마이크로그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5 마이크로그램을 1000 IU라고 표기합니다. 이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비타민 효능을요. 보통 200mg, 2g 이런 거는 무게잖아요. 근데 IU는 효능을요. 양으로 나타낸 거예요. 효능. 이 비타민 D의 이 영양 성분이 가지고 있는 효능을 IU라고 표기합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5 마이크로그램이 1000 IU를 나타낸다. 이건 거예요. 근데 하루 우리나라에 지금 일일 권장량이 400에서 800입니다. 비타민 D 권장량이 이제 단위는 생략하고 제가 얘기할게요. 복잡하니까 400에서 800이에요. 근데 뉴트리에이트에 1000이라 되어 있잖아요. 하나를 먹는데 하나에 1000.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비타민 D, A, D, E, K는 지용성이라 했어요. 아까 수용성 얘기했죠? 비타민 B, 비타민 C는 수용성, 물에 녹아요. 그래서 쓰고 남으면 다 배출해요. 그래서 너무 안전해요. 많이 먹으면 몸이 더 좋아져요. 세포 곳곳에 충분하게 다 들어가니까. 지용성은 물에 녹지 않아요. 지방에 녹아요. 기름에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쌓여요. 소변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1000인데 400에서 800이면 많은 거 아니야? 이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1000이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국의 권장량을 가지고 1000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훨씬 부족합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상한 섭취량을 10,000 IU까지 나와요.
천이 아니고 만 IU까지 만.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 한 알에 10배죠. 그러면 지용성인데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되잖아. 부작용 있는 거 아니야? 부작용은요. 3만 IU를 먹었을 때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3만 IU를 매일 먹었을 때. 이해되세요? 3만 IU를 매일 먹었을 때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 한 통을 하루에 한 알씩 먹는데 몇 장이에요? 90장. 하루에 30장을 먹으면 3만이래요. 이 한 통을 사서 3일 만에 한 통을 먹고 또 사서 3일 만에 한 통을 먹고 그렇게 계속 해야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한국에서 제시하는 권장 섭취량이 너무 지금 택도 없이 낮다고 자꾸 지적을 하는데 아직 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미국 임상영양학회에서 3만 IU씩 매일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생긴다. 더 먹어야 된다. 이 기준치는 너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15년도에 우리나라가 피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 검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2015년도에 미국 국립보건원 그리고 한국의 한국영양학회에서 하루에 10,000 IU까지 먹었을 때 최대 무해한 용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질병으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했을 때 의료비 지출이 엄청 많이 되잖아요. 지금 병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기는 질병들이 과거에 없던 많은 생기는 질병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들이 너무 많다는 걸 이제 밝혀낼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 수치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이런 것들 발병률이 너무 많이 생겼죠. 최근에 10년 사이에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그리고 기타 다른 암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이 병들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검사해 보니까 전부 비타민 D 부족이더라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뭐 중요하긴 한데 지용성이니까 지방이 녹는다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방이 녹는데 이 지방 조직이요. 비타민 D를 잘 안 내놓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만일수록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다고 통계가 있습니다. 100%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체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비만일수록 비타민 D가 부족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비만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별로 먹지 않는데 살이 자꾸 찌는 것 같아. 그거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영양소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부족해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통계로 비타민 D 부족 국가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관리 잘해야 되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뒷부분요. 제가 오늘 가리하고 파셀린도 해드리려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시작 안 할게요. 오늘 요것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좋겠고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난주에 비타민 B 플러스를 제가 했었습니다. 비타민 B 플러스 비타민 B군 8가지가 전부 다 플러스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타민 B 플러스입니다. 이름이. 얘가 하루에 영양 기준치 대비 평균 300%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새 카탈로그에 230%라고 나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아직 SAB에는 300%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SAB에는 230%로 표기가 변경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타민 B 플러스의 영양 성분이 바뀌진 않았어요. 비타민 B 플러스는 기존 그대로입니다. 함유량이. 비타민 B 플러스 함유량이 더 내려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시켰지. 근데 이게 왜 바뀌었냐? 얼마 전에 식약처에서 비타민 B 1일 권장량이 바뀐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타민 B 1일 권장량이 더 높아진 거예요. 부족해서 더 채워야 된다.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했던 이게 300%를 제공했는데 230%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뉴트리트 진짜 신뢰할 수 있고요. 한국아메이 진짜 기업의 이 신뢰도는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탈로그는 새 카탈로그 나와야 되니까 바로 이제 인쇄 표기를 그렇게 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영양 성분 기준치가 변경이 됐다. 그거는 뭐예요? 비타민 B군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더블엑스 할 때 얘기했었죠. 더블엑스 한번 보시면 에너지 요구량이 높고 야외 활동이 부족한 한국인을 위해 비타민 B군과 비타민 D를 강화했다 적혀져 있었잖아요. 맞죠? 새로 리비전된 새 더블엑스가 비타민 B와 D를 더 강화해서 나왔다 했잖아요. 굉장히 대단하죠. 지금 이 시간에도 뭐가 부족하고 어떤 질병이 더 많이 생기는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 B 플러스는 수용성이라 어때요? 우리 몸속에 4시간에서 23시간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계속 배출됩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 3번을 골고루 나눠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아침, 저녁이라도 드시는 게 가장 좋다. 이해되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해되신 부분도 있을 거고 단위나 이런 건 아직도 확실히 모르시겠지만 카탈로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볼수록 정말 재밌습니다. 예,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궁금한 거 질문하려도 지금 안 하실 거잖아요. 마치고 나면 또 따라 하시더라고요. 예, 수고 많으셨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푹 쉬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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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